소속 경제보전관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경제시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사들 8월 24일 아침입니다. 지금 고위험군까지 생활치료소에 입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환자들이 너무 폭증을 하면서 원래 생활치료소라고 하는 데서는 경증 환자 혹은 무증상 환자만 머무는 곳인데 지금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지금 고령층 고위험군이 병상이 부족해서 생활치료소에 입소하는데 1인 1실 대신에 2인 3인실까지 운영해서 센터 내에 재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가 들어가서 1인 1실에 머물러야 되는데 2인 3인실 이렇게 운영하면은 본인이 치료가 되는 중에도 옆에 환자가 더 악화되고 있으면 감염이 다시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 시설 부족이 한국에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입소하자마자 증상이 악화됐는데 생활치료센터에 인력이 부족해서 의료진이 7시간 뒤에서 왔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병 증세가 악화돼서 사망하는 사례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이게 큰 문제인데요. 인천의 생활치료센터에서 폐렴을 앓던 5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숨졌고 12일 충남 아산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료 공백이 큰 문제인데요. 지금 의료진들은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은 거의 2년째 지금 쉬지도 못하고 지금 엄청난 방호복을 입고 에어컨도 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연일 땀을 비워서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추가 인력이 지원되지 않아서 너무 무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추가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파업까지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가운데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연내 국민 70% 부스터샷을 할 계획인데 삼성이 물량이 차질이 없어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당장 지금 백신 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스터샷 얘기는 너무 먼 얘기 같습니다. 지금 하루에 50만 명 접종을 드디어 스타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6월 20일 전까지는 하루에 50만 명씩 접종을 해오다가 6월 20일 이후부터 7월, 8월 거의 2개월 동안 하루에 한 10,000여 명 정도밖에 접종을 못했습니다. 백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필이면 그 기간 동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백신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부분에서 많은 지역에서 지난 2차 공공개발 공공공급 대책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금 흑석동이라든지 금호동이나 신설 지역 비대위를 구성해서 다수결을 앞세워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왜냐하면 공공개발하는 과정에서 택지를 미리 LH공사에 선납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 5, 6년대, 7, 8년대에 아파트가 준공되면 그때 청산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LH공사에 택지를 선납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처음에 발표될 때부터 공공개발을 가지고는 주택 공급이 원활치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이 다 되었던 바입니다. 지난 4년간 김현미 장관이 있으면서 계속 공급은 하지 않고 규제 위주 대책을 하다가 결국은 집값도 폭등시키고 전월세 값도 폭등시켜서 전월세 난민을 양산하자 비판이 비등하자 드디어 공공 벤창 장관이 지면서
공급대책을 내놓는데 그 공급대책이라는 것이 공공공급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지금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의 여기는 공공기업을 결사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전원 집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오르면서 젊은 층이 서울에서 밀려나서 젊은 층의 중위 연령이 계속 지금 보면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강북구 같은 경우에 2017년 45세에서 47세로 평균 연령이 도봉구도 44세에서 47세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서울을 밀려나기 때문에 서울 인구는 계속 지금 줄면서 950만 명까지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경기도는 1350만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령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상속이나 증여할 때까지 납부 유예를 해요. 고령자는 수입이 없죠. 그냥 지금 현재 60, 70대라고 하는 세대는 되게 젊을 때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키우고 또 집안지 갖고 있는 게 전부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리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비등하죠. 그 고령자 60대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매각이나 상속할 때까지 유예해 주자. 그런 것이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제안을 했는데 다시 당정이 이걸 뒤집었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는 없던 걸로 됐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고 황당하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몇 번 벌써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기억하는 거다 지금 너댓 번째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국세의 20.79%를 내국세 20.79% 무조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972년에 제정되어서 그 당시에 학생이 많이 늘어나던 그때였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여전히 이것이 이제 비율이 커져가지고 20.79%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교부금이 58조 원 정도였는데 58조 원 정도 이것이 다 쓰지 못하고 3조 원 정도에 쌓아두고 있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또 주경과 전년도 세계 잉여금의 또 20.79%를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약 60조 원이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쌓아두고 있는데도 가야 되는 그런 문제죠. 지금 자영업자들은 살 길이 막막하다고 절규하는 마당에 이렇게 돈을 쌓아두는 지방교육청에다가 돈을 더 얹어 줘야 되는 이런 법을 도대체가 지금 2072년입니까? 70년이니까 거의 50년이 된 법을 고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쳐야 할 법을 방치한 대표적인 사례다. 학생 수는 계속 줄다 보니까 줄는데 돈이 넘쳐나니까 지방교육청의 공무원 수만 늘어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제대로 고칠 것은 고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빚이 지금 3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사와 노조가 야합을 한 것이다. 결국은 노조가 계속 파업을 하면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금은 적게 올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빚이 3조 원에 이르렀다는 정말 이 공공기관의 부채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탄소 감축 법안이 드디어 지난 19일에 새벽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게 지금 업계에서는 2030년에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도에 35%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다 하는 무리다. 이대로 가면 정말 포스코라든지 이런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비판과 건의가 나오는데도 여전히 새벽에 환노위가 의결을 했다. 달성 불가능한 감축 목표 논란이 공장을 멈추거나 해외로 이전해야 할 판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기금에 3조 2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 3조 2천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그동안 고용보험기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은 또 고용 유지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도 막 그냥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문영도의 특징은 재정을 막 소진시키고 기금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갖다 쓰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도 지금 뭐 거의 2017년에 정권이 출발할 때 11조 원 정도 흑자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3조 2천 적자가 나오고, 지금 건강보험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흑자했던 건강보험기금이 고갈되고 있고, 뭐 장기요양부 기금 같은 거 지금 전부 다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조건 써보자 하는 얘기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다음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고요. 결국은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뭐 또 금융정책 쪽에서 또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출 절벽,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 더좀 시행되면서 전세는 3억 5천 올랐는데 이사철을 맞이해서 전세를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지금 뭐 농협 중에서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중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돈 마련이 막막하다 하는 그런 지금 비명이 여기에 있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끌을 해오던 2030 대출 규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제 금융 사다리까지 걷어차느냐 하는 2030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택 마련,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고 일자리 사다리 걷어차는데 이제는 금융 사다리까지 걷어차느냐 하는 그런 비난이 나오고 있고요. 전방적으로 가계부채를 옥죄는데 카드론까지 옥죄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자 이제 급전을 마련할 방법을 미리 하기 위해서 요 며칠 사이에, 나흘 사이에 마이너스 통장이 7,600개나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뭐 정권에서 대출도 줄줄이 스톱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연평균 400% 넘는 불법 사채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1,000만 원 빌리면 4천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불법 사채에 발을 들여놓으면은 빈곤을 늪에서 다시는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을 계속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불법 사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 100여만 명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 6-70만 명 정도가 과거에 서베이에서 조사됐는데, 최근에 7월 달부터 금리 상한을 적용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상한 범위 내에서 제도권에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법 사채로 빠지는 경우가 한 3-40만 명 될 걸로 생각해서, 지금은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대충 한 100여만 명이 불법 사채의 늪에서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예컨대 전세 자금이나 혹은 월세 자금, 생계형 자금, 뭐 또 그다음에 사업 자금, 이런 걸 빌리기 위해서 또 불법 사채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 무작정 이렇게 대출 규제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자 이런 반발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섰다, 그런 얘기인데, 이같이 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은 대출을 계속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은행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금융당국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탈원전을 외칠 때 중국은 원전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5년간 시진핑 정부는 20기를 증설하고 할 계획이고 11기는 건설 중이다. 소형 원전 SMR은 선박 장착도 가능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은 수입도 더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 위기를 맞고 있어서 올해 한국 경제가 4% 성장이 어렵다 하는 암노라고 하는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 조사기구를 암노라고 합니다. 암노에서 3.9% 성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암호가격은 조금 진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었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49,000달러까지 다소 좀 진정되었습니다. 이들은도 33,300을 넘었었는데 3,290까지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에 따라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이 소폭 빠져서 5,712만 원을 기록하고, 이들이면 384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보면은
여기 단기등 평균선도 지금 하회하고 있군요. 중기등 평균선은 물론이고 단기등 평균선까지 하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도 지금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한 거의 반등하면서 비트코인 ETF의 수익률이, 상장 지수 펀드 수익률이 쑥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X 블록체인 ETF가 한 달 수익률이 18%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9월 24일 시행된 특검 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가 한 달 남았는데 비트코인 한 곳만 접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업비트 한 곳, 나머지는 지금 접수가 안 되고 있는. 왜냐하면 그 은행의 현금 결제 계좌 개설과 SMS 인정을 받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지금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좀 시한폭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조금 올랐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다소 소액이지만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3,10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B2가 과감해졌다. 증권사 신용융자가 25조 원을 넘었었다는 얘기예요. 25조 원을 넘었어요. 지난해에는 이때는 16조 원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려서 투자를 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참 이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연끌 투자를 하는 것을 보여 안타깝기도 합니다. 미국의 증시는 어제 호조를 보였습니다.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대체로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완화 입장으로 선회할 것이다. 지금 미국 경기도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주춤해지면서 통화를 지금 테이퍼링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미국 FDA에서 화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접종률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경기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성 반도체 이렇게 대단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원 1년 사이에 5,600명을 증가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우리나라 경기를 이끌어가는 게 삼성전자가 참 대단하다는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수출액의 한 20%, 법인세도 그 정도. 또 이 어려운 속에서 1년 새 5,600명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공장들이 늙어가고 있다고. 10년간 50대 이상의 근로자 비중이 2배나 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50대 이상의 비중이 지금 2010년에 15%였는데 2020년에 3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오히려 29세 이하 청년은 21%, 15%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단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고용이 또 급감하면서 채용을 줄이면서 기존에 채용돼 있던 사람들만 계속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노동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신규 채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평균 연령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한국은 평균 연령이 45세 정도고요. 미국은 44세, 일본은 43세로 나왔습니다. 한국이 근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노동계획을 더해서 신규 채용이 원활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해고가 어려운 상황이고, 한 번 채용된 해고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정년 연장 등등 때문에 지금 신규 채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계획을 하지 않고는 청년 일자리가 생기기가 힘들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남아 공장들이 셧다운하면서 공급이 막히는 데다가 그나마 또 HMM, 우리나라 제일 큰 해운이 파업까지 예고되면서 지금 중소기업의 공급이나 물류가 다 막힐 그런 또 안타까운 상황이 직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남아발 부품난 때문에, 그러니까 현지에서 셧다운돼 생산도 안 되고 또 운송도 어려워서 자동차나 가전 회사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디즈니가 한국에 상영한다고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디즈니의 OTT판이죠. 인터넷으로 다운받아보는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그런 거죠. 한국에 상륙해서 OTT판을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넷플릭스가 단연 압도적인데,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하면은 OTT 판도가 흔들릴 것인가? 또 우리나라 토종 OTT는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1992년에 한중 수교를 한 이후 29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우리만 계속, 한국은 계속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배터리나 스마트폰까지 한국의 주력 산업도 중국에 줄줄이 추월 당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시장 1위 제품은 30% 줄고 중국은 5배가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29년 동안에 한국의 1위 제품은 96개였으나 지금 69개로 줄은 데 비해서 중국은 같은 기간에 322개에서 1759개로 세계 수출 점유율 1위가 일정이 증가했다. 그럼 결국은 한국의 1위 시장을 중국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저임금과 그다음에 저임금을 무기로 해서 계속 한국의 1위 시장을 뺏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GDP도 한국은 4.6배 늘을 동안에 중국은 30배나 폭증을 했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 이벌써 동유럽이나 러시아에서도 삼성을 제치고 1위가 되고요. 지금 북미나 중남미에서도 LG 폰이 사라진 자리에 샤오미가 속속 꿰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제조업 중심 하드 파워를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DNA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이제 중국과 무조건 잘 지내자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극중을 해야 된다. 극일의 극중지계라는 책을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이 표현했습니다. 극중지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원칙인데, 지금 원칙 없이 중국에 순종하면 치욕적인 예속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우리가 성급하게 당시 박근혜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몇 시간 정상회담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성급하게 체결한 것을 보고 내용을 보면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많이 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면 중저가 제품 우리가 대부분 다 양을 해서 중국 제품이 들어오게 돼 있었고, 고기술 제품은 중국에서 양을 기간을 대폭 연장은 늦추는 바람에 중국에게 기술 개발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그 치욕적인 문제였냐면,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한국에서 공개를 한동안 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중저가 제품은 한국 시장을 중국 제품이 휩쓸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고기술 첨단 제품 몇 가지 정도 우리가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앞에서 본 것처럼 배터리나 혹은 뭐 가전이라든지 혹은 뭐 모바일폰 같은 거 중국이 추월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마저도 이 중국에 대해서 우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정말 순종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친중이죠. 친중보다는 냉철한 뭐 정상회담 한번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시 한미 정상회담을 한중 정상회담을 서둘러서 하는 바람에 우리가 뭐 중국의 천안문 막루까지 올라가서 자유우방 국가로서 유일하게 손을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또 최근에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뭐 거의 중국에 대해서 거의 뭐 완전히 굴종적인 외교를 하고 있죠. 중국에 가서 뭐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다는 뭐, 그리고 냉대를 받으면서 혼밥을 한다든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외교 사안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도 문 시즌 2가 안 되려면 북핵 폐기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여권의 대선 주인 이재명 지사가 22일 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를 계승하겠다는 대북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로는 지금 대실패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을 강화시킨 데 비해서 우리 군사력은 완전히 괴멸 수준까지 가고 있고, 한미 연합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지금 한미 연합훈련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시뮬레이션 훈련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안 되려면 북핵 폐기 로드맵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제 문정권의 이분법 세계관,
내 편이죠. 독선적 폭주로 지금 대한민국은 준내전 상태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요소수에 심지어는 권력 심장부까지 접촉을 하면서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까지 주장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가운데 윤미향 정의원 보호법까지 내놨다. 윤미향이 국회의원이 된 것만도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윤미향과 정의원 보호법까지 내놨다. 게다가 이상직 언론법에 의해서 윤미향 보호법까지 지금 여당의 문제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18에 이어서 위안부 단체까지 성역화에 나선 윤미향 보호법에 대해서 비판이 비등하고 있고요. 언론 자유가 질식당할 때, 압박받을 때는 민주주의 그 자체가 질식된다는 그런 당연한 주장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탄소세, 토지세 도입, 그 증세도 굉장히 활성화된다. 거치가 이런 주장을 이재명이 본인의 그 경기에 대한 안목이 어느 정도인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야당 정권교체 대의를 이루어야 할 야당의 분란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분란을 사과를 이준석 대표가 했습니다. 했을 때 급한 불은 꺼졌는데 또 그동안 침묵하던 윤석열을 직접 사과하라 이런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 하면 할수록 이준석과 윤석열의 연계가 국민들이 의심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난리를 피는 것인가 하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좀 하게 되기 때문에 자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정홍원 전 총리가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이 되었는데 정말 공정한 경선이 되면서 야당의 우파의 단합을 이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지금 중국이 이번에 그 아랍에다가 1대1로 자금으로 28조를 베팅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철군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아프가니스탄의 그 회교권과 또 중앙아시아 회교권이 연대하면서 새로운 시력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중국이 또 베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중국과 이슬람 문명권이 앞으로 서구 문명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 1996년에 하버드 대학의 사물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한 것인데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 미중사의 줄타기를 끝내라는 것이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발표한 바이든의 메시지다. 우리 안보는 궁극이 우리의 책임이다. 바이든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자국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를 위해 우리는 싸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완전히 아프간은 IS, 알카에다 이슬람 운동의 테러 집단의 소굴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의 작년 3월에 지금 도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금년 8월 30일까지 미군을 철군하기로 했는데 철군도 다 하기 전에 텔레반이 카불 정권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군들의 그 철군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추가 파병을 할 것이다. 이런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 난민들을 두고 지금 이제 오늘 내일 그 G7 긴급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바이든은 20개국 동맹국들이 같이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해당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평택이나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 수용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안 할 수 없는데 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하면은 또 지금 범죄 문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뭐 미군 기지에 들어오지만 한국에 침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 지금 재정 상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